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수요일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최근에 여의도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유의해서 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헌정사 이래에 집권 여당이 이처럼 폭주하면서 야당을 소뚜껑으로 자라목 잡듯이 찍어 눌러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법안 등은 일방적으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광경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기에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국회의 오래된 관행, 국회법 절차 이 모든 것도 무시하고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수의 다수로 모든 걸 밀어붙인다. 이렇게 밀고 나오는 데는 천하장사도 막아낼 방법이 없지 않나. 이 야당의 신세가 정말 밀리고 어디까지 밀릴 것인가. 그러는 사이에 민심이 폭발해서 이 폭주하는 여당 권력을 자제토록 해주는 무슨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께 법무부 장관 휘하의 검찰개혁위원회, 이 검찰개혁위원회는 조국 씨가 법무장관으로 한 달 남짓 사이에 만드는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장은 민변 출신의 변호사고 열 몇 명이 전부 친여적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된 것은 이제 검찰총장은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법무장관이 6개 고검장을 직접 포괄적 구체적 사건에까지도 지시하도록.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요. 이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추미애 법무검찰장관 시대가 열린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합한 그 시대가 열린다. 이 정권은 이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 선거 공약도 그렇고 취임사실도 그렇고 공정과 정의를 내걸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이 핵심입니다. 그 핵심이 정치적 중립인데 이 개혁위원회 안대로 한다면 정치적 중립은 저리 가라고 청와대가 대통령이 법무장관에게 일일이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어이가 없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개혁안대로 하면 검찰총장은 할 일이 전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 자리를 굳이 둘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위원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거는 검찰총장은 연구에 집중하면 된다. 그래서 기자들이 확 웃다가 멈칫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연구에만 집중한다. 그게 어이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위원회 안이 이 법조처리 기자들에게서도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동의를 1차로 얻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도 없지요. 이거 다수의 힘을 빌려가지고 만일 이대로 된다면 윤석열 총장 시대에 기소됐던 울산 부정선거 사건, 조국 게이트 사건, 신라진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권력 실세가 관련됐던 썩은 냄새가 나는 이런 사건 전부 다 덮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전부 다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기소된 것도 공소 취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소된 것도 잘못 기소된 것이니까 공소 취소해서 백지화하겠다. 이런 폭주가 어디 있습니까? 박지원 전 의원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하는 거 이것은 악수 중에 악수입니다. 우선 그 개인은 이번에 드러났지만 많은 흠이 있어요. 뇌물사건 등으로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대중 정권 아래서 북한과의 접촉에 있어서 이면각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불거졌어요. 본인은 위조된 거라고 하는데 누구 눈에도 위조된 거라고 볼 수 없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5억 달러의 지원에 대해서 인원한 일이 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 가운데서 스파이 기구입니다. 스파이. 지금 이 시기에서는 북한의 이 정보 침투 공작에 대해서, 간첩 침투 공작에 대해서 이걸 일선에서 막아내고 첩보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한 역공작을 하고 하는 기관이 국가정보원인데 김대중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 들어서 그 기능은 약화되고 드디어 문재인 정권은 그 기능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국가정보원이 대북협상창구로 전락시켰어요. 그렇다면 국정원에서 첩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산을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 그럼 그 분리해가지고 대북창구에 대한 별도 기구를 만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스파이 대장 자리에 북한하고도 친하고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선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그것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의원만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지 3시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거 야당을 찍어 누르고 그 야당 뒤에 뒷받침되고 있을 민심, 이거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부동산세법 등 6개 법안을 야당의 반대 퇴장 속에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종전 관례대로 하면 이런 법안은 여러 가지 논의 구조상 복잡한 게 있으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청문회도 거쳐야 될 그런 안건들인데 아주 일사천리로 야당 떠들거나 말거나 퇴장했으니까 오히려 잘 됐다 그래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해서 이거 결국 엄청난 전세 세입자들에게 충격파를 줄 이런 법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일사천리로 약 통과시킬 그런 태세에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작업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는데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거 몰아내야 되겠다 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재형 원장은 2달 전에 공개적으로 얘기했지요. 감사원 본분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것과 같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친문 인사들은 이거 우리가 속았다, 최재형을 잘못시켰다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감사 보고서가 객관성이 있고 그래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감사위원회에서 그게 통과되는 게 상식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상식도 뒤엎으려고 그러고, 이 상식을 지키려고 하는 감사원장을 적군 취급하는 이런 강압적 태도를 정권 핵심부와 민주당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 몇 가지 다수 의석을 믿고 이런 폭압적 행동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만, 결국은 이 정권 실세는 개헌을 발휘할 태세라고 보여지고 그 정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핑계는 수도를 이전하는 개헌안. 지난 세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고 해서 세종시로 일부 이동하려고 하는 것에서 제동이 걸렸는데, 이제 이해찬 대표가 아직 헌법 개정을 해서 수도는 세종시로 옮기는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운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개헌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에 블랙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도만의 단발 개헌이 되는 것은 어렵고 결국은 권력 구조에 손대는 개헌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개헌은 3분의 2 의석이 필요하니까 여당으로서는 8, 9석이 모자라지요. 미래통합당이 108석, 그게 국민의당까지 합하면 한 111석 좀 되니까 3분의 1, 100석의 개헌 저지선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이 미래통합당의 주류 세력 가운데는 20대 국회 초반부터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이 헌법은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왔고, 지금도 108명 국회의원 가운데도 여기에 동조하는 의원이 꽤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는 87년에 제정됐으니까 지금 30년이 넘었다. 그러니까 이 옷이 낡았으니까 헌 옷이 되었으니까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이것도 국민들 현혹시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래됐다라고 하는 이 논리. 헌법은 오래될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거 이대로 유지해 가다가 꼭 고쳐야 할 부분은 부칙에서 하나씩 둘씩 보태서 고쳐가면 되지,
개헌이라고 해서 근본을 양 휘젓고 휘둘고 그냥 부시고 뽑고 하는 이런 개헌, 이거 우리가 번번이 그렇게 계속해 왔는데 60항쟁으로 쟁취된 이 헌법 개정안에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됐다. 이렇게 아날로그 시대다.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런 헌법 조문을 안 읽어본 사람들이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할 수 있는 경제조항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이 헌법대로 치르고,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그 문제를 꼭 개헌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 그 대통령 선거에 공약으로 내 것입시오.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하니까 요러한 부분을 요렇게 고치겠다. 이걸 공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집권 핵심부가 노리는 것은 2022년의 대통령 선거에 권력을 분산한 허수아비 대통령, 실권이 별로 없는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그 국무총리가 내정 일체를 장악하는 이런 개헌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022년에는 허수아비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이제 그 헌법에 따라서 국무총리는 이 국회에서 뽑아요. 180석이 넘는 국회, 지금 민주당 세력, 거기서 국무총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야당에서 나올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걸 장악한다. 그렇게 하여 친문 실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실세들이 여러 가지 의혹 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장담컨대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이 물 밑에 이 부패가 잠겨 있을 것입니다. 이걸 다 면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권력을 계속 잡고. 그러니까 이 수를 읽어야 돼요. 미래통합당이 이 수를 읽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 의구심을 갖는 것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개헌에 대해서 아주 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달에 여당이 개헌 논의의 제안이 있으면 응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내가 묻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당신 생각이 정말 뭐요? 이원 집정제, 이 권력 핵심부가 생각하는 그런 개헌안에 동조한다는 것입니까? 일설에는 김종인 위원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 이원집정제 아래 허수아비 대통령 만들어 놓고 그 본인이 미래통합당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당선돼가 그 청와대에 한 5년 살아보겠다. 그런 꿈을 가진 거 아니냐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밝히세요. 어떤 태도인지. 미래통합당은 지금 밀릴 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낭떠러지까지 갔는데 그 지점이 개헌 저지선까지 밀고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108석 국회의원 가운데 한 10여 명 명분을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분산이다, 뭐 오래된 헌법이다, 이런데 혹하게 해가지고 돌아서게 해서 이 낭떠러지 끝에서 개헌까지 21대 국회 초반에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민심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예를 들은 안건 하나하나가 광화문 광장에서 민심을 폭발시킬 사안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밀리고 무기력하게 밀린 채로 그저 성명이나 발표하고 아침마다 깔끔하게 정리된 주호영 원내대표의 비난하는 거 낭독하고, 그리고 조용히 또 넘어가고, 또 다음 파도가 오르면 조용히 넘어가고, 이걸 반복할 것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결기를 다지세요.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108명 의원이 전면적으로 결기를 돋아서 전사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주호영 대표에게 묻습니다. 홍준표 의원 등 무소속 의원 4사람 그거 왜 입당 안 시킵니까? 그거 왜 입당 안 시킵니까? 그것부터 그대들이 싸울 의지가 불충분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